안녕하세요. 휴넷 엘리트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이진국 교수님께서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ATD 협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TD 21이라고 이제 ATD ICE라고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디브리핑할 부분은 ATD TK라고 테크놀로지 쪽만 같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컨퍼런스가 되게 크게 열리는데, ATD 21 같은 경우 가장 큰 컨퍼런스로 이제 열릴 예정이고, 올해는 이제 8월 29일 날 원래 LA였는데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로 좀 바뀌어서 아마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ATD ICE가 벌추얼로 진행됐듯이 ATD TK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영향으로 벌추얼 컨퍼런스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거, 그리고 같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먼저 크게 TK 컨퍼런스 최근 변화가 2020년 작년도에는 조금 많은 변화를 줬어요. 왜냐면 이게 ATD 아이스 행사가 점점 디지털 쪽이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TK 쪽은 약간 좀 기술에 더 약간 몰입된, 아니면 좀 더 그 상호작용이 많은 네트워킹 지향으로 작년도에 큰 변화가 있어서, 과거에 이제 제너럴 세션, 컨커런트 세션, 핸즈온 세션, 엑스포 이렇게 진행됐다면, 작년도에는 좀 슈퍼 세션, 클래스룸 세션, 플레이그라운드 세션 등 약간 좀 실용주의나 다양한 실무자들의 네트워킹을 지향하는 그런 세션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과거와 그리고 약간 벌추얼에 좀 최적화된 그런 세션들로 변한 걸 좀 보일 수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제너럴 세션 2개, 클래스룸 세션 32개, 슈퍼 세션 9개, 그리고 바이트 사이즈 러닝해서 약간 마이크로 러닝 시간 20에서 30분짜리 세션들이 한 28개 정도, 44개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일단 TK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뭐 일단 제너럴 슈퍼 클래스룸, 슈퍼 세션, 클래스룸 세션, 핸즈온 러닝 세션이 다 이런 식으로 줌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좀 특징적인 거가 우리나라는 좀 한 절반 정도는 좀 안 보이시잖아요. 화면을 다 가리시는데, 미국 분들은 다들 이렇게 화면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끊고 질문도 하고 해서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도 알 수 있었고요. 바이트 사이즈 러닝 세션은 이제 마이크로 러닝 형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영상 송출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사이트 모습이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벌추얼 그 컨퍼런스를 두 번째 진행하면서 이 ATD 쪽에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TK 게임온이라고 해서 게미피케이션을 좀 활용해서 참여자가 높은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든지, 그리고 벌추얼 라운지라고 해서 약간 상호작용, 소셜한 PD 형식으로 좀 올라오면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게 좀 특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랙 및 키워드의 그룹 변화인데요. 2020년도가 트랙이 약간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다시 트랙이 생겨서 2019년도와 좀 비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8개 트랙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은 테크놀로지 스트레치 for leaders, 즉 그러니까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가장 많은 세션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나 팬데믹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업 환경 변화가 이런 어떻게 하면 HRD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거냐라는 것들이 좀 많은 세션을 차지했고요. 시리어스 게임 같은 경우는 세션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요 영향은 뭐냐면 VR이 게임이랑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VR, AR이 좀 많아지고 일단 게임 러닝 이런 쪽이 같이 VR과 좀 병합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키워드 7개를 도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략이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학습 경험의 다양화,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버추얼 러닝, 그리고 VR, AR, 챗봇,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학습 경험들을 되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로 좀 구성을 했다라는 게 좀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경험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건지라고 해서 LXP, LMS2로 등장한, 아까 이준 교수님도 새로운 어떤 LMS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LXP,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LXP 중심에서 학습 경험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 활용할 거냐라고 해서 XAPI와 AI 키워드가 좀 전반적으로 흐르는 7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HRD 전략인데요. 일단 여기는 조 밀러라는 분의 세션이었는데, 결국 학습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되게 몰입감이 자연스럽게 어떤
면학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동료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몰입 이런 것들이 학습 몰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디지털 러닝으로 가면서 이 몰입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던 학습자들은 1시간에 9번 정도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62%의 IT 종사자들은 각자 다른 채널로 교육을 하고 있고 32%만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학습자를 몰입시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세션이었고요. 간편하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다가 텍스트로 계속 알림을 주는 것만으로도 주간 참석률을 25%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간단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몰입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학습자들에게 이런 지금 교육 받으세요, 학습하세요 라는 것보다 진도율 정보나 복습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정보를 구성해 주는 게 좀 몰입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학습자들이 이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외의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보내주면 몰입감을 극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미피케이션을 좀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예로 이제 듀오링고의 예를 들었는데요. 배지 같은 거, 내가 이 학습을 몰입했을 때 배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레벨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결국은 학습 몰입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 역량만큼이나 학습자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자신감에 대해서 상중하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면서 트래킹을 하면서 했던 그런 연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75%의 자신감의 레벨 학습자들이 25%의 자신감 레벨 학습자들보다 거의 한 36%가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탑 10%의 있는 자신감 레벨 학습자들이 5배 더 많은 그런 질문을 남긴다고 합니다. 즉 학습자들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서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게 학습 몰입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디지털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명확한 UI나 UX 부분,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습자가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UI, UX를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자신감을 좀 돋보여주는 방법이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매우 외롭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옆에 표가 무크의 수료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보면 처음에는 막 100만 명 이상 가다가 결국 수료하는 사람은 5에서 9%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크처럼 이러닝을 자기한테 혼자 듣게 하면 결국은 수료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혼자 남겨두지 말라라는 얘기죠. 학습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스프링박스라는 이러닝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멘토가 반드시 붙어줍니다. 학습자가. 그래서 멘토가 붙여둬서 학습자들의 경력 상담이나 그리고 이번 학습 목표에 대한 설정을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둬서 학습 몰입을 좀 증진하는 사례고요. 또한 이제 피어투피어 러닝에서 동료 학습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질의응답을 받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즉 온라인 토론방을 두른 것만 하더라도 거의 15배가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크게 교육 서비스는 컨텐츠 영역과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컨텐츠와 매니지먼트 케어가 교육 담당자와 강사분들이 전반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학습을 하다가도 좀 잠깐 주의해 보세요.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질문을 던지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컨텐츠 영역 플러스 그리고 몰입의 영역,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나 팬데믹 효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러닝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컨텐츠 영역만 넘어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메일이나 문자 동료만 하죠. 학습자들은 되게 외로운 거죠. 이러닝 컨텐츠를 보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냥 보라고 하니까 되게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즉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에서 과연 우리가 디지털 영역 쪽에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주고 어떻게 학습자를 더 몰입해 나가야 하는 건가가 이제 HRD의 디지털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JD 딜런이라는 분의 세션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디지털 러닝 전략 쪽으로 상당히 핫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AI가 과연 뭘 할 수 있냐? 즉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학습자들을 더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셜 기술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지식을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모바일 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학습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러닝 기술은 꼭 필요한 주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걸 지원합니다. 그럼 과연 인공지능은 과연 뭘 할 거냐라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50%의 태스크를 대체하지만 잡의 경우는 5%만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JD 딜런이 말하는 거는 3년 내에 인공지능이 거의 75%의 플랫폼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8가지 영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단 자동화 부분, 반복적인 행정 업무라든지 컨텐츠를 자동 제작, 번역 이런 자동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챗봇이나 아니면 어댑티브 러닝, 그리고 개인 맞춤형 코칭이 있는 그 어댑티브 러닝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성과와 학습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AI가 하게 될 거다라고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실행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조직화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4단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각각에서 아키텍처와 어널리틱스와 그리고 머신러닝 AI가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어떤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되냐. 즉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지금 HR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라고 해서 몰입, 학습, 행동, 아웃풋, 예측, 그리고 적용까지 6가지 분야의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게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는 리액션 평가라든지 학습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 4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이런 비헤이비어 평가라든지 그럼 ROI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된 AI는 이런 HRD에서 그동안 좀 비용 효율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디지털 러닝, 소셜 러닝, 모바일 러닝, 마이크로 러닝 모든 플랫폼들을 지원하는,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AI가 HRD 시스템 전반을 데이터와 그리고 그 알고리즘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부스터로서의 AI를 강조하는 그런 세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게 아리스트라는 그 문자 서비스에 대한 그 마이크로러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제 대표 분이 나와서 한 세션이었는데요. 2021년 3가지 학습 트렌드는 뭐냐라는 세션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 즉 재택근무와 그다음에 그리고 출근이 되게 병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초창기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초창기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거의 50% 이상을 보였지만 지금 2020년 9월 정도에 얘기했을 때는 33%가 거의 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25%는 때때로 거의 50% 이상이 재택근무와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과연 어떻게 HRD가 기존의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이러닝의 코스웨어 중심으로 과연 접근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 각자 모두가 재택에 근무하고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것이 가장 중요할지가 점점 더 이슈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5분 내에 컨텐츠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특히 학습자들은 일단 틱톡과 트위터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2분에서 5분짜리 컨텐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80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20%의 컨텐츠, 20%는 되게 이러닝이나 오프라인 컨텐츠를 구성하고 80%는 되게 나노러닝, 즉 되게 짧은 컨텐츠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세션에서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러닝이나 나노러닝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이는 롱텀 러닝과 함께 활용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Z세대인데요. Z세대는 이제 틱톡과 트위터를 통해서 배우고 모바일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이들은 되게 몰입을 되게 중시하고 그리고 재미와 유연성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컨텐츠는 마찬가지로 되게 짧은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도는 매일 짧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작게 짧게 컨텐츠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LXP인데요. LXP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실제 구성원들이 HRD 학습에서 과연 어떤 컨텐츠로 학습을 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뭐 가트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테드라든지 HRD가 제공하지 않는 컨텐츠로 활용되는 비율이 거의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지금 더 이상 HRD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에 국한된 부분이 20%밖에 안 되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다양한 학습을 진행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게미피케이션, 몰입을 요구한다든지 어댑티브 러닝 그리고 그 학습을 되게 여정으로 해서 되게 여정화시키는 거 그리고 스킬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LXP라는 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LMS와 LXP의 차이점을 가져왔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요. 러닝 익스피리언스, 즉 어댑티브 러닝,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바로 이 LXP의 핵심입니다. 즉 학습에서 학습 경험으로, 즉 오프라인이나 이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 학습 경험들을 총합적으로 하는 게 바로 LXP의 서비스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거를 다 맞춤형으로 서비스한다는 거죠. 퍼스널라이즈 러닝, 즉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들을 맞춤형으로 서비스한다라는 게 LXP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LMS와 LXP의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비교해 놓았는데요.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LMS는 약간 공중파 TV 같습니다. 그래서 TV 편성표, 저희 TV 편성표가 있다면 저희도 똑같이 월간 개강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방향으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XP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비슷하다. 즉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면서 여기에 맞게 학습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러닝 바이 에듀케이션과 러닝 익스피리언스의 개념 자체는 학습에서 학습 경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즉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진단 정도의 컨텐츠만 다뤘다면 실습, 강의, 영상, 클라우드, 수상 경력, 채팅, 게임, 모바일 학습, 오디오북 등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러닝 익스피리언스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LXP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러닝 익스피리언스에 집중하려면 이렇게 연 단위의 분기 단위의 어떤 교육 계획보다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리고 매주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학습 경험들을 모으고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스킬을 분석하고 학습 경험들을 되게 연결해주고 이거를 결국 역량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를 안내하는 쪽으로 계속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LXP의 대표적인 디그리드의 순환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그리드 서비스는 더 다양한 경험과 더 일과 결합된 학습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의 연결을 되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LXP가 근데 전반적으로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LMS가 거의 한 20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LXP는 지금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되게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LXP를 과연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이고 학습 분석이다라는 얘기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죄송한데 이게 제가 84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되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은 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두세 개 정도의 벤더들을 고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실행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LXP를 도입할 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는 파일럿 테스트를 할 때 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 이 LXP를 오픈했을 때 마케팅을 할 때 러닝 챔피언들, 즉 학습에 대해서 되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봤을 땐 한 네 달 정도로 요런 절차로 LXP를 선정하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LXP들의 변화를 보면 이게 스쿠엑스라는 그 LXP인데요. 학습과 뭐 여러 가지도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비즈니스 임팩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매출과 학습량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시험 통과 비율과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성과와 학습 경험들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 학습 페르소나라는 얘기는 러닝 페르소나가 나오는데요. 결국 학습자들이 그동안 역량 진단이라든지 역량만 파악하려 했지 학습자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학습을 선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프로파일로 나와야 된다는 러닝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조지아의 기본 프로파일은 44살의 새아이의 엄마고 고객 운영 서비스를 하고 고객을 돕는 것을 즐기며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에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 러닝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배경 정보, 교육에 대한 니즈,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선호도, 학습 동기 요인, 이런 것들을 러닝 페르소나로 만들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러닝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자 프로파일링으로 접근하는 게 교수 설계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학습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면 일단 제 생각은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즉 뭐냐면 학습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수동적 학습자를 오프라인에 가설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원이라든지 오프라인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얘기고요. 퍼스널라이즈 러닝은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요소 중에서 어댑티브 러닝, 소셜 러닝, 그리고 이머시브 러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댑티브 러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자고, 이 자기주도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원하는 역할로 퍼스널라이즈 러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자들의 몰입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몰입의 측정 방안은 솔직히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몰입이 되었는지, 또 그리고 아까처럼 자신감의 요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 요인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보통 많이 설문으로 진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몰입이 되셨나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몰입 정도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몰입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조직 내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공유가 개인 성장과 조직 성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즉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조직 내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공유가 개인 성장과 조직 성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인데, 아까 보셨듯이 지금 디그리드의 사례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학습, 디그리드가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되게 다양하게 모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성과와 연결되는 것도 계속 데이터화해서 조직 성과와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즉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이거를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마 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좀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XAPI 부분인데요. 크게 많은 세션들은 있지 않았던 거예요. XAPI를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결국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는 학습 경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데이터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동안은 10 영역, 즉 70, 20, 10의 법칙, 아까 또 설명을 드렸지만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거는 10%만 오프라인과 이러닝 교육이고 20%는 타인을 통해서 70%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건데요. 결국 이 스콘 표준, 과거의 이러닝 표준은 10 영역의 표준이었습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거냐면 XAPI 표준은 2070 다양한 학습 경험들의 표준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있다는 게 특성이고요. 이런 XAPI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라는 게 이슈고,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HRD나 HRM 그리고 CRM 외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XAPI 형식으로 LRS에 저장을 하면 여기에 데이터 분석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5가지 영역이 가능한 거죠. 즉
개인 맞춤형 학습, 개인 맞춤형 학습 피드백,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설계 관리, 그리고 예측 모형을 통한 선도적 관리까지 이렇게 5영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영역들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한 게 바로 XAPI 표준이고, 이 XAPI 표준을 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본격적인 고민이 좀 올해부터 좀 되게 많이 시작됐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XAPI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 데이터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어는 사원 2년차, 4년차, 대리 1년차, 그리고 동사는 검색하다, 학습하다, 공유하다. 이 XAPI 데이터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는 손익분기점에 의해, 메모리 원가에 의해, 관련 원가에 의해, A 블로그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가져왔다면 이제 그 교육 담당자분들이 계속 분석을 해내는 거죠. 만약에 메모 원가를 들은 사람이 관련 원가를 들은 사람의 비중은 이렇게 되면 한 90%, 이 비율이 90%라고 하면은 메모 원가 컨텐츠를 보셨을 때 바로 관련 원가를 띄워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의 이해를 검색하고 학습한 비율이 뭐 98%다라고 하면 이거를 검색했을 때 바로 손익분기점의 이해 컨텐츠를 띄워주는 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계속 구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모으는 게 바로 XAP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ATD 아이스 때 그 글로벌 기업 중에서 2017년에 제가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처음에 그 세션에서 한 100명 정도 있는 세션에서 XAPI를 적용하시는 기업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한 2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 30% 이상이 지금 XAP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HRD 아니면 교육의 교육 데이터 표준으로 XAPI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API는 스콘과 비교할 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댑티브 러닝을 지원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있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성과 확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수집,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좀 요약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메간 토란스 세션이었는데요. 컨텐츠를 설계할 때도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칭의 가치는 과연 어디 있냐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클릭을 하면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칭의 가치는 여기 있고, 코칭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또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이게 코칭이냐 매니징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 또 클릭을 하는 거,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컨텐츠와 또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도 교육 HRD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DL이라는 제공하는 그 동사, XAPI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시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 데이터를 모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올해 좀 특별히 돋보였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통해서라든지 기존의 오픈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LMS를 통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이 데이터가 앞으로 HRD를 좀 더 퍼스널라이즈 러닝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되게 고도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세션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세션은 이제 AI에 대한 얘기였는데, XAPI가 어떻게 퍼스널라이즈 시키냐라고 해서 결국은 최근에 2025년에는 지금의 직장인의 50%가 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교육을 받을 거냐, 다 모아서 또 교육을 시킬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결국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러닝 타임 테이블은 아티클을 보거나 마이크로 러닝을 보거나 소셜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킬의 어질리티가, 즉 스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컨텐츠 교육 담당자, HRD 담당자들이 컨텐츠의 태그를 작성하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프로세스로 나간다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맞춤형 컨텐츠 추천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조직원들의 어떤 러닝 페르소나에 맞게끔 학습 이벤트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옆에 같이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학습 동료들을 추천해 주는 거,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인데요. 마이크로러닝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드립 피딩이라는 단어, 샤논 팁턴이라는 분이 이제 마이크로러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드립 피딩이라는 얘기, 즉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마이크로러닝을 이렇게 구독형으로 간헐적으로 똑똑똑 떨어뜨린다는 거죠. 즉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마이크로러닝을 떨어뜨려주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뜨려주는 학습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들을 되게 학습에 있어서 어떤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되게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쁜 업무 생활이잖아요. 결국 뭐 그 딜로이트에서 얘기하면 학습자들이 하루에 직장인들이 하루에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한 4분씩 5분씩 계속 학습을 하게 만들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했던 게 바로 스페이스 러닝입니다. 즉 학습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학습을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즉 학습 정보가 들어오면 약간 일정 간격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통찰도 하고 아니면 성찰도 하고 아니면 또 기억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스페이스 러닝 차원에서도 이 드립피딩이라는 마이크로 러닝 방식이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목적 중심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했고요. 결국 세 가지 영역, 디바이스와 러너와 소셜 영역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마이크로 러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정 개발 방식은 이제 그 3D 모형, 설계, 개발, 전달이라는 3D 모형을 활용해서 하고, 결국은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모듈로 분리하고 패턴들, 주제까지 되게 잘게 부수는 방식으로 컨텐츠 개발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립피딩이라는 방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처음 기승전결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마이크로 러닝이 영상 컨텐츠뿐만 아니라 어떤 강화작용으로서의 이메일, 그리고 브랜디드 러닝으로 블로그의 활용, 그리고 챗봇으로서 되게 운영상으로 학습을 몰입시키고 학습을 이어나가는 역할로서 챗봇.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마이크로 러닝과 섞어서 흐름에 맞게끔 서비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는 마이크로 러닝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둔 거였는데요. 결국 마이크로 러닝, 모바일 러닝에 대해 중요한 이유는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례들이 어떠냐면 마이크로 러닝이 그냥 스탠드얼론 혼자서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뭐 클래스룸과 온라인, 마이크로 러닝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학습 여정처럼 러닝 저니에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마이크로 러닝이 포지셔닝 한다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로 러닝 단독으로도 지금 최대 규모의 컴퓨터 조립 회사에서는 뭐 그 플래시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다양한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통합적인 마이크로 러닝을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81%가 이 마이크로 러닝에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마이크로 러닝과 소셜 러닝을 좀 결합을 했던 호주에 있는 금융회사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을 하고 나서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학습자들끼리 서로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케이스였는데 이 93%가 여기 만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일즈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에서 마이크로 러닝의 서포트는 학습한 거를 우리는 학습 HRD가 학습만 시키는 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학습을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즉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쪽에도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즉 학습 강화 측면, 그리고 기억하고 활용하게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트 오브 니즈, HRD가 필요한 5가지 순간, 처음 배울 때, 더 배우고자 할 때, 적용하고자 할 때, 업무가 잘못되고 있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여기에 맞춤형으로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벌추얼 클래스룸인데요.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벌추얼 러닝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션 신디 허겟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분야에서는. 근데 3가지를 강조합니다. 학습 목표를 되게 명확하게 설정할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셜 학습과 상호작용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즉 어떻게 소셜 러닝을 되게 활성화하게 할 거냐, 아니면 상호작용을 되게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세션이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가자 준비 전에 학습자를 테스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웜업 게임,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처럼 공을 클릭하고 학습자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질문을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로 이 사진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선택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한 6개 정도 카드가 있으면 각 조별로 소그룹 토론방을 만들어서 한 가지 카드를 선택을 했는데 왜 그 카드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발표하고 또 같이 토론하게 하는, 이렇게 상호작용과 어떤 협력학습을 되게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 찾기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마무리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마무리 때 이렇게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학습을 되게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되게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이제 이 학습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직접 이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오늘의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활용할 점들을 학습자들이 적기하고 다양하게 공유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공유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또 실행해 나갈 때 벌추얼 러닝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벌추얼 러닝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아마 밥 파이크라는 분 다 아시잖아요. 교수 설계의 거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90-20-8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한 강의 자체가 90분을 넘지 않고요. 그리고 20분마다 한 번씩 내용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8분마다 한 번씩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에만 충실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벌추얼 러닝 중에 그 학습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세션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벌추얼 러닝이 줌이나 웹엑스나 뭐 구름이나 리모트 미팅이나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거냐라는 이런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참가자들이 어떤 거를 바라게 하는지, 즉 결국은 플랫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플랫폼의 목적과 학습자들의 목적에 맞추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특징까지 해서 플랫폼이 1, 2, 3, 4가 있으면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 맞는 이 플랫폼들은 어디다라고 선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쓰고 있다라고 쭉 읽어보시면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읽어보셔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좋은 플랫폼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웨비나와 벌추얼 클래스룸에 대해서 혼용돼서 쓰긴 하는데 이거를 좀 차이 나는 거 웹캐스트 방식이나 웨비나나 벌추얼 클래스룸에 대한 비교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이진구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채널링이라는 게 되게 좀 약간 등장한 단어인데요. 뭐냐면 지금도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채팅창은 좀 멀어서 보이진 않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 계속 여러분들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익명으로 대화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학습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질문수를 되게 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질의에 응답을 하시는 걸 아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응답하면서 학습자들끼리 또 새로운 어떤 백채널링이라는 공간 속에서 또 다른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은 뭐 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비실명으로, 익명으로 해서 대화를 동시에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백채널링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한 세션이었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백채널링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좀 강조했던 부분은 익명성이었어요. 그래서 익명성이 결국 익명을 하더라도 학습하러 온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을 허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백채널 전략이 좀 우선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좀 강조했던 거는 약간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6번째는 VR, AR인데요. 네. VR은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합니다. VR로서 완전 학습이죠. VR을 끼고 들어가면 이게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VR로 들어가서 이제 카페에서 주문을 해보는 역할이에요. 이 그림의 컨텐츠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보조 도구로서 AR, VR, 즉 어떤 화재 예방 교육을 배운 다음에 직접 화재 예방 교육에 써서 한 명씩 체험하는 이런 VR, AR 실습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VR, AR 자체가 그냥 메타버스 공간처럼 아예 그냥 가상 공간에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VR로 하죠.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VR과 AR 러닝에서 여기는 이제 결국은 VR 교육을 할 때 셀프가 그러니까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교육이 있고 AI가 또 이끌어가는 교육이 있는데 VR과 또 휴먼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 즉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교육일 때 과연 이 퍼실리테이터, VR 교육의 퍼실리테이터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는 세션에 있어서 이렇게 5가지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퍼실리테이터가 그 VR을 도와줄 때 조금 더 고급진 교육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VR로 다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도와줄 때 더 고급스러운 더 높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그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HR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VR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즉, 뭐 3.75배가 빠르고 30에서 40% 학습 효과가 높고 되게 VR 자체가 뭐냐면 이제 그 몰입감이 일단 있습니다. 뭐 해보신 분도 많겠지만 몰입감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체험에 대해서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거고요.
사례들을 그냥 보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뭐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긴 알 것 같은데 그 의료 기계, 의료라든 의료 용품들을 VR을 통해서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스파크시티라고 해가지고 VR기를 껴서 아예 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점원이나 점장이 돼서 이 전체적인 마트를 운영해보는 그런 게임 기반의 어떤 VR 시뮬레이션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했고요.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는 항공기 정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항공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 훈련 자체를 아예 그냥 VR로 만든 케이스죠. 그리고 다비타 같은 헬스케어 그룹 같은 경우는 고객과 상담하는 것들을 VR을 끼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면서 고객 상담에 대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훈련으로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VR이나 AR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딘 것 같은데요.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가상공간이나 또 메타버스 환경 이런 게 중요시 되면서 VR이나 AR 교육도 앞으로 이 HRD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단가 자체도 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VR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오지 않나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담당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AR은 최근에 이제 AR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VR의 어떤 단점을 커버하려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 위치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나 마케팅이나 건설이나 장비 영역에서 많이 퍼포먼스 서포트 영역으로 쓰이는데 이런 영역에 그냥 들어가는 즉 AR이 워크플레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DHL 같은 경우는 그 택배 배송을 분류할 때 택배물에다가 이렇게 AR을 기계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배송 분류표가 뭐다라는 식으로 업무를 그냥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서포트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 효과 또한 되게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얘도 하나가 보잉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글래스를 줍니다. 그 AR 글래스를 줘서 그 항공기의 배선 정비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요거 배선표를 보고 이거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AR 글래스를 주니까 바라보면서 바로 그냥 학습과 동시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AR이 퍼포먼스 서포트 쪽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세션이었어요. 최근에는 또한 AR에 대한 간단한 것도 많이 등장해서 자파라든지 AR 에어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접속해 보시면 간단한 AR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활용하는 걸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챗봇과 팟캐스트입니다. 챗봇이나 팟캐스트 부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키워드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자기 위치를 좀 잡아가는 HR에서 어떤 역할을 잡아가는 그런 분의 세션, 그러니까 역할이었고요. 챗봇은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역은 팟캐스트와 챗봇은 약간 쓰이는 영역이 좀 다르게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강화, 학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활용하게 만드는 어떤 학습에 대한 안내 가이드로서 아니면 학습에 대한 코치 역할 아니면 학습에 대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러다 보니까 온보딩 교육에 좀 많이 쓰입니다.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사 공통 교육이나 온보딩 교육 등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게 많이 쓰이고요. 아무래도 편안하게 듣다 보니까 전사 공통 교육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 교육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제 풀과 푸시의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풀 메시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미리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푸시 메시지는 학습 동료. 이제 학습의 진도율이 몇 %예요? 이거 퀴즈 한번 풀어볼래요? 이런 식의 푸시와 풀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챗봇이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학습을 강화시키는 것, 즉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부분, 그리고 온보딩 경우. 왜냐면 신입사원 같은 게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직접 물어보기가 좀 뭐 할 때가 있어서 채팅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온보딩 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서포트로서 그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라고 채팅으로 알려주면서 결국 학습에서 기억하고 실행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테스트를 하나 한 건데요. 챗봇을 활용해서 트랙 A는 12일 동안 매일 채팅을 날린 그런 교육이었고요.
여기는 4주 동안, 트랙 B는 4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정도 채팅을 날렸던 GMC사의 학습 강화 챗봇 테라에 대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결국 몰입도가 트랙 A가 계속 매일매일 채팅을 보내준 게 몰입도가 오래 유지하는데 다만 9일 이후로는 급속도로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에 3회 정도가 이제 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간헐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사례고요. 둘 다 학습 공고화 효과가 되게 입증되더라는 거죠. 결국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챗봇의 역할을 되게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즉 챗봇이 그냥 빅데이터만 있으면 됐어, AI가 뭐 해결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챗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학습에서 이 전체적인 학습 내용에서 챗봇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냐, 그 역할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의 홍보를 좀 신경 쓰고 개인 맞춤형도 하지만 여기 재밌는 거는 일단 파일럿 스터디를 하라는 거죠. 지금 학습 강화적인 측면에서는 주 1에서 2회, 그리고 진행 기간 한 90일 정도, 그리고 온보딩 같은 경우는 매일도 채팅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퍼포먼스 서포트는 항시적인 풀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결국 41% 정도 했던 NPS 지수가 69점까지 올라가게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휴일에 챗봇을 보내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학습자들을 위한 배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에서 이용 사례는 좀 큰 조직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나 회사의 비전, 방향들의 어떤 공유에 대한 얘기가 되게 팟캐스트로 효과적이고,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에 정보 전달이나 어떤 사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 전달 일정에선 이런 분야에서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에게 회사의 어떤 공통 최신 소식 같은 경우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살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매번의 어떤 학습 트렌드들,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들에 대한 공유를 이렇게 팟캐스트로 제공한 사례였습니다. 팟빈이라는 플랫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쉬운 조작이고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있고 교육 효과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러닝 페르소나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결국 보통 보면 그 팟캐스트는 오디오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데 일단 그 학습자들을 분석하면서 대표적인 러닝 페르소나들을 발견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러닝 페르소나에 맞게끔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컨텐츠를 만들라라는 게 바로 팟캐스트의 가이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러닝 페르소나를 만들면 여기는 이제 그 반부패 청년 교육이었는데 대표적인 학습자들의 페르소나가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학습에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 사람이랑 나랑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디오 형태로 제공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도 팟캐스트나 챗봇도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 HRD가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아마 작년에 저희 HRD가 많은 그런 어떤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그 변화의 중심에 있고. 근데 되게 빠르게 한국은 되게 빠르게 적용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을 되게 주도하시는 그런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게 질문 몇 가지 제가 4가지 정도 들어왔는데요. 질문에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님이 LXP에서 고객 여정 관점의 교육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LXP는 학습 여정이라는 것을 가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뭐 신입사원 교육을 6개월 정도를 구성한 다음에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러닝이나 이러닝,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한 6개월이라는 아니면 한 달 정도의, 한 1년 정도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러닝 저니 사례를 보시면 뭐 코카콜라의 리더십 교육 사례도 좀 그렇고, 이게 고객 여정 차원에서 요거를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러닝 저니가 고객 학습 여정이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제공해 주는 역할로서 LXP가 시스템의 그 근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린님이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의 정합성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셀링 프로덕트 X를 판매한 사원의 98%가 셀링 프로덕트 X라는
학습 컨텐츠를 봤어요 라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98%니까 영업사원 교육 때 반드시 이 셀링 프로덕트 X라는 컨텐츠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과 성과의 데이터가 모으면 모을수록 그거의 연관 관계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러닝은 깊게 생각하기보다 정보로서만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닌지요라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러닝은 아마도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정보와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텐시브 러닝은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러닝이 되게 주요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러닝은 이제 실무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 인 더 워크플레이스, 즉 학습, 그 뭐라 그러나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학습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로서 되게 마이크로 러닝의 그 비율이 되게 좋거든요. 즉 초보자일 경우수록 이러닝이나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점점 숙련자로 올라갈수록 마이크로 러닝과 같이 약간 원포인트 코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마이크로러닝과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이 적절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성경님이 AR, VR 교육 훈련을 진행한 기업들이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AR, VR 같은 경우는 모두가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의한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채점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VR이나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와 연결되는 정도라든지, 그리고 이 VR을 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뭐 화재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이 화재 예방 교육을 미션을 패스했냐 못했냐, 그리고 몇 분 만에 패스했냐, 이런 식으로 되게 VR 환경에서는 거의 실습 환경이기 때문에 그 실습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미피케이션에서 배지를 몇 개 획득하냐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는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연은경 님이 7가지 키워드 중 교담자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2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전략입니다. 그래서 과연 HRD의 디지털 전략, 저도 오프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할 거냐, 우리 기업에 맞게끔, 그리고 과연 디지털 교육이 효과적인 게 과연 어떤 게 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강조드리는 게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이 모바일을 어떻게 장악할지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바일에 적합한 컨텐츠가 마이크로 러닝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러닝을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더 퍼뜨릴 수 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아마 LXP나 AI 이런 것들도 AI가 되게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LXP나 데이터 이쪽 방향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뭐 마이크로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전략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들이 너무 날카로우시고 되게 고민이 깊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답변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디지털 러닝 그리고 디지털 HR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HR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